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205조 보유세인 재산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기본적인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한번 보유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보유하는 단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부동산을 뭐하는 단계에서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취득한 이후 부동산을 보유하겠죠. 보유. 이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재산세가 있고요.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특히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까지는 2013년까지는 국세였어요. 국세. 그러던 것이 이번 2014년도 개정되면서 2014년도부터는 이것이 지방세로 바뀐다. 지방세로 바뀐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시험 보는 2014년도 25회 때는 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서 여러분이 정리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임시교재는 뭐로 구분하고 있지만 국세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내년부터 2014년도부터는 요것이 지방세로 바뀝니다. 지방세, 시군세로 바뀝니다. 시군세.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 것은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재지종, 앞글자 따서 재지종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방세로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방세로서.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건 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거의 뭐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제목 정도로만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것이 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할 때는 거의 다루지 않고요. 시험에 임박해서 혹시나 모르니까 만약에 범위에는 포함이 되니까 그때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요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말씀드릴 테고 그 전까지는 그냥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요거는 종전에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고 실제 시험 범위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무슨 단계에서 부과한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다는 것은 공통상이에요. 그러면 구분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얘도 보유 단계인데 그런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구분해서 과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세법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묶을 때는 묶는 애들 간에 뭐가 있고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구분할 때는 차이점이 있다고. 항상 그런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런 걸 출제원들은 좋아해. 얘들 묶었어. 그럼 묶는 애들과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아느냐? 근데 구분해놨어. 별도로 구분했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을 구분했어. 그럼 그 구분해둘 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출제원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같은 점과 다른 점. 그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둘 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것은 공통점인데 구분해 놨다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차이점 봅시다. 재산세는 글자 그대로 뭐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보유하고 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뭐다고요? 지방세야. 그러면 얘는 누구냐면 모든 재산 소유자, 모든 재산 소유자한테 다 부과합니다. 모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모든. 뭐만 있기만 하면, 재산이 있기만 하면 그 재산에 가액과는 관계이시 없이 너는 1억짜리 재산이든지 5억짜리 재산이든지 10억짜리 재산이든지 30억짜리 재산이든지 관계없이 하여튼 넌 뭘 갖고 있으니까? 재산 갖고 있으니까 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재산세는 뭐예요? 모든 재산 소유자.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나 이번에 재산세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면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그분은? 재산이 많다는 얘기죠. 그 얘기야. 난 그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재산세를 내본 적이 없어, MBM을. 그럼 뭘 아직 안 했다는 얘기야? 취득을 안 했다는 얘기죠. 뭘 취득을 해야 재산세 내는 거 아니야? 예, 비지는 않았어요. 마음은 가득히 항상 나올 때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하는 그날이야요 하고 기도하고 나와요. 오늘도 열심히. 예. 근데 이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갖고 참. 네? 현금도 뭐 재산이잖아요. 현금은 그렇게 있으면 나 강의 안 해요. 여기 강의하는 건 돈이 없다는 얘기야. 더 고부가치를 찾아야지.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재산세는 누구? 모든 재산 소유자. 재산에 가액과는 관계이시 없이 1억짜리도 좋습니다. 5억짜리도 좋습니다. 10억짜리 재산도 좋습니다. 하여튼 있기만 하면은 다 내는 거야.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도 누구만 내느냐? 고액. 이게 붙어요. 고액의 재산 소유자가 내는 거야. 고액의. 둘 다 재산 소유자가 내는 건 똑같은데, 이거는 재산의 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내는 거고 무차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더라도 아무나 내는 게 아니라 누구? 고액의 재산 소유자만 내는 거야. 고액. 그러니까 결론부터 내놓으면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이 더 높은가? 재산세 내는 사람이 더 높은가? 종부세 내는 사람이 더 높은가?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은 부동산 매매 중개 대상이 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죠. 그러니까 재산세 내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야 돼? 친하게 지내야지.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근데 뭘 내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내면 나는 내 인생을 맡기고 싶어. 내 인생 좀 걷어가 주세요. 그냥 난 꿈이 딱 하나 있어요. 샷하면 하는 게 꿈이야. 일은 누가 하고? 저희 집 왼수가 하고. 나는 샷하만 내려줬다 올렸다. 그것만 하는 게 내 인생의 꿈이야. 정말 소박해. 아이 참. 너무 소박하죠? 샷하면 하는 게 꿈이다고. 나는 많은 욕심이 없어 정말. 미용실이요? 저희 집 왼수는 잔주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뭐 잠자는 백설공주래나 뭐래나 엠병을 내가 보기에는 백설공주 주워가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도 나니까 걷어왔구만. 뭐 미인은 장꾸러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미인이 아니어도 장꾸러기 많어. 조심하세요. 자, 결론 낼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단은 재산세는 재산이 있게만 하면 그 재산의 가액과는 관계이시 없이 무조건 다 내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도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자, 종부세는 기본이 뭐냐면 재산세를 전제로 하는 거야. 재산세를 뭐 한 사람 중에서 낸 사람 중에서도 그 재산의 가액이 어떤 재산이면 고액의 재산이니까 그만큼 재산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러면 그만큼 세부담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너 한 번 더 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부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슨 과세? 무슨 과세? 이중과세가 돼버려. 이해되세요? 자, 요걸 그림으로 한번 다시 표현하면요. 자, 이게 재산이에요. 그러면 재산의 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재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그 재산세를 낸 재산의 가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누구면 고액의 재산 소유자면 다시 한번 지방세로서 뭘로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미 이 고액의 재산은 이미 기본적으로 뭘 낸 상태에서 재산세를 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뭘 때리는 거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때리니까 여기는 무슨 과세적 성격을 띄어본다? 이중과세적 성격을 띈다는 얘기예요. 이중과세. 선이 여기 몇 개 그어졌어요? 2개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부세는 뭐를 전제로 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재산세를 전제로 하는 거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절대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재산세가 비과세 대상이야. 재산세가 비과세 대상이면 종합부동산세도 당연히 뭐가 돼버리는가? 비과세가 되는 거야.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종부세는 뭐로부터 출발한다? 재산세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야.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걸 근간으로 해서 시험에 나오는가? 종부세는 재산세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여기 하얀 선이 이미 재산세가 과세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고액의 재산세에 대해서 뭘 때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니까 무슨 과세가 되더라? 이중과세가 되더라. 근데 이중과세는 세법상 원칙이 금지예요. 법에서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중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요 이미 부과된 뭐를 반드시 빼내야 돼? 재산세를 빼내야 돼. 이래서 어려워 종합부동산세가. 이걸 안 빼내면 재산세를 빼내지 않으면 무슨 과세가 되어버리는가? 이중과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가 되는 걸 방지해서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종부세 특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이미 뭐가 부과되는 상태에서 재산세가 부과된 상태인데 그것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이니까 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을 방지해서 뭘 때리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빼내야 된다? 재산세를 빼내야만 한다. 빼내지 않으면 무슨 과세가 되어버리니까?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요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과세 표준과 세율을 비교한데, 자, 일단은 가액에 대해서 무조건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얘가 주택에 대해서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10억 원으로 나왔다. 10억 원으로. 그러면 10억 원에 대해서 일단은 무조건 뭐가 부과된다?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그래서 0.1%부터 해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를 과세합니다. 근데 이 10억 원이라는 과표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된 상태인데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 주택의 공시가액이 6억을 초과하게 되면 다시 한번 뭘 때리게 되느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얼마를 초과하면? 6억 원을 초과하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6억 원을 뭐하는 부분만? 초과하는 부분만 대해서 다시 한번 뭘 때린다? 종합부동산세를 때립니다.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0.5%부터 최고 2%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자, 얘가 지금 과표로 10 얼마 나와 있다고요? 10억. 그럼 일단 가액과 관계시 없이 무조건 뭘 때려라? 재산세 때려라. 그래서 10억까지 뭘 때렸어? 이미 재산세가 그거 됐어. 근데 이것이 뭐라면 주택이면 6억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6억 원을 초과하면 6억 원을 뭐하는 부분만? 초과하는 부분만.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다시 한번 뭘 때려라? 종합부동산세를. 근데 종부세는 반드시 재산세보다 세율이 어떻다? 높다. 종합부동산세고 이게 재산세면 세율이 재산세보다 더 높은 세율을 때리라는 얘기야. 왜? 재산의 가액이 고액이니까 그만큼 세부담 능력이 있고 세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일반적인 세율보다 어떻게 더 높은 세율을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요 개념 이해되시나요? 예. 너는 6억을 초과하는 고액의 주택 소유자니까 일반 주택 소유자보다는 더 높은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더 높은 세율이 뭐한? 더 높은 세율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때리고 보니까 무슨 과세가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선이 이중 과세가 돼 있죠.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뭘 때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때리니까 선이 몇 개 그어져 있네? 2개가 그어져 있네. 여기서 2개가 그어져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다, 여러분? 이중과세를 설명한다. 이중과세. 내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3시간 반을 울었어. 신이시여, 이 그림을 정녕 제가 그렸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들의 반응은 별로 없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러고 있고. 저는 저 혼자 그냥 자뻑 증세가 좀 심해요. 아주 심해요. 병적 심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선이 2개 그어져 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고? 이중과세가 됐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고 이중과세가 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뭐를 빼내야 된다? 재산세를 빼내야만 한다. 재산세를. 재산세를 안 빼내면 무슨 과세가 돼버리는가? 이중과세가 되나?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됐네. 6억까지는 뭐로 부과하는 거고? 재산세로 부과하는 거고. 6억 원을 뭐하는 부분은? 초과하는 부분은 6억 원을 뭐하는 부분은? 초과하는 부분은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때려버리겠다?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이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할 때는 누가 제일 반대했을까요? 응? 아, 고액재산 소유자? 이 사람도 더 반대한 사람이 있어. 뭐 내지 뭐 국민으로서 내지 뭐 나 그만큼 능력 있으니까 뭐 더 내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겠다라고 할 때 반대한 사람도 있죠. 가세권자 이거 왜냐면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냐면 시장이나 군수가 부과해요.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재산세를 먹는단 말이야. 취득세는 누가 먹는다고 그랬죠?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먹는다고 그랬죠? 재산세는 누가 먹는 거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먹는 거단 말이야. 자기네 세수로 들어오는 거죠. 자기네 세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전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재산가액 전액에 대해서 누가 먹었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를 먹었는데? 재산세를 먹었는데 이제는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니까 주택 같은 거는 시장, 군수는 얼마까지만 먹고 6억까지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먹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먹고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뭘로? 국가에서 갖고 와버렸어. 국가.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먹을 게 늘어난가 줄어든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죠. 이해되세요? 종전에 10억까지 다 재산세를 때려버렸단 말이야. 근데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면 6억까지는 누가 먹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를 먹고 6억 원을 뭐 하는 부분은? 초과하는 부분은 국가가 갖고 가겠다는 얘기야. 국가. 그러니까 누가 극렬하게 반대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삑3. 삑살이 아니야? 삑3. 누구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구청장이 제일 반대해죠. 네? 밥그릇이 없어지는가? 줄어드는가?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기합니다. 헌법 소원 제기합니다. 헌법에 위반된 거다 해갖고 시장 서초구 삑3가 제일 반대한 거죠. 자, 제가 여러분 취득세를 말씀을 할 때 취득세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택에 대한 감면.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물론 9억을 초과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감면해줘라. 그러니까 감면해줘라. 그러면 여러분 이 감면폭을 뭐하면? 늘리면, 감면폭을 넓히면 누가 반대할까? 도지사가 반대하겠죠. 왜냐면 취득세는 누가 먹는다고 그랬어?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 먹는단 말이야. 근데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다면 그만큼 취득세가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누가 제일 반대하는가? 도지사가 반대하는 거죠. 자기네 세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한시적 규정에서 영구적 규정으로 바꾸겠다 하니까 누가 반대하는가? 도지사들이 들고라는가? 무슨 소리냐? 니네가 주택 경기가 안 좋아서 한시적으로만 감면해 주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응한 건데 이거를 영구적으로 감면해 주겠다면 자기네는 밥그릇이 영원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극렬 반대하는 거죠.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각 광역시장, 도지사들이 막 들고라는 거야. 못 해먹겠다고. 저희 집도 자꾸 들고 일어나요. 저희 집 사람이. 왜 돈을 조금 갖고 오냐고 막 들고 일어나. 어쨌든 밥도 안 준다? 완전이야. 이렇게 살아. 자, 그러니까 이것을, 자, 제가 종합부동산세 올해부터 국세에서 물어봤겠다고요? 지방세.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를 지금 뭘로 부과했던 것을 국세로 부과했던 종합부동산세를 그만큼 부족분을, 세수 부족분을 이걸로 지방세로 돌려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돌려주겠다. 자, 실은요.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부과했어요. 그래서 뭘로 걷어들였어요? 국세로 걷어들였죠. 그럼 국세로 걷어들인 종합부동산세를 각자 시, 군, 구별로 교부금을 해서 도로 나눠줬어. 다. n분의 1씩 도로 나눠줬어요. 실제 국가가 갖고 간 게 아니라 도로 돌려서 국세로 환수해서 다시 시, 군, 구별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눠줘? 똑같이 n분의 1로 몫을 똑같이 나눠줬단 말이야. 그러면 받았다가 돌려받은 거 아니냐? 아니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부동산 가액이 큰 지역일 때는 종부세로 걷어 들어가는 금액이 많겠죠.
1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 30억짜리도 있고 60억짜리도 있어. 근데 우리 동네는 어떤 동네냐? 내래 강원도래요. 강원도예요. 강원도. 그러면 강원도는 부동산 가격이 높아 낮아? 낮죠. 낮으니까 거쳐가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나는 강원도래요. 그러니까 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어디야? 픽3 지역이야. 그리고 다 뺏겨가죠. 그리고 다시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구는 거쳐간 거는 많은데 돌려받는 건 어떻게 해? 줄어들죠. 왜? 강원도도 다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저희 집안 얘기인데 자식이 3명 있어. 근데 2놈은 잘 살아. 한 놈은 못 살아. 그 못 사는 놈이 저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 너희 자식 땐 그래서 부모님한테 일정한 금액을 매달 바쳐. 너 돈 많이 받으니까 많이 내. 너는 조금 하니까 조금만 내. 너는 내지 마. 못 보니까. 그러면 요거 받은 거를 가지고 다시 나눠주는 거죠. 몇 명이니까. 3명이니까 n분의 1은 3분의 1씩 나눠주면 되죠. 근데 얘는 낸 게 있어 없어? 없는데 나눠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좀 잘 사는 사람한테 받아갖고 못 사는 사람한테 좀 나눠주겠다는 게 바로 종부세요. 시군분별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 어느 정도 부의 격차가 어떻게 돼? 좀 좁혀지죠. 잘 사는 사람한테 좀 많이 받아갖고 좀 어려운 사람한테 좀 더 나눠주겠다는 얘기야. 더 나눠. 그게 종합부도. 취지는 좋아 안 좋아? 아주 좋아요. 좋은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세금 좀 많이 내서 그거를 못 내는 사람들한테 조금 나눠주자 그 얘기야. 노블리스 오블리질레이션 그랬어 이걸. 한국말로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아니죠. 그냥 그러면 있는 사람이 베풀으란 얘기야. 언제 따 만들어졌어요? 종합부동산세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어요. 이게 정권의 특징이 있어요. 정부의 특징이.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우리 현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넘어온가 이렇게.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의 그 실세들, 소위 말하는 정책권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대동단결 이거 하던 사람들이야 다. 뭐 하던 사람들이야? 투쟁하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적은 사람이야. 적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 입장이야? 없는 사람 입장이 많이 강하지. 많이 강하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 것을 니네가 능력이 있다서 더 갖고 간 거니까 낸 만큼 다시 돌려줘라 그 개념이야.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게 바로 뭐고? 종합부동산세를 만듭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자. 주택을 얘는 3개 이상 갖고 있는 거야. 왜 주택 그렇게 많이 갖고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투기 목적 아니냐. 세금 많이 내라. 60% 때려버리는 거야. 60%. 무서운 거야 여러분. 1세대 2주택자 50% 내라. 하나만 될 텐데 왜 2개씩 갖고 있냐. 우리나라 주택 공급률은 100%가 넘어요. 가구별로 하면 100%가 넘어가. 근데 그 공급의 율은 그렇지만 실제 주택을 못 갖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못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세금 때리는 거죠. 1세대 3주택 이상자 60%, 1세대 2주택자 50%, 비사업용 토지 60%. 무서운 겁니다, 이거. 3주택을 3개 갖고 있다가 주택 하나 팔았는데 그로 인해서 양도소득세 과표 차익에 대한 과세 표준이 2억 원이 나왔다. 3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60%면 얼마를? 3억 원에 60%면 얼마야? 1억 8천만 원 세금으로 뺏어가는 거. 이거 맞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무죄 커. 생각해봐. 여러분 1억 8천만 원 양도소득세 낸다 생각해봐. 시엠병을. 1억 8천은 내 1년이 아니라 몇 년을 먹을 수 있는 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이 커 작어? 크죠. 그러니까 누가 또 극렬 반대하는가?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1세대 다주택자들
다주택자들.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양도세 중과세하죠. 종합부동산세 중과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이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세 시행해버리니까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플랜카드 걸리는 거야. 붉은 글씨로.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폭탄. 그렇다고 해서 이거 내기셔서 뭐하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폭탄. 어쩌란 말이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줘. 무슨 아파트. 누구야? 분여회. MBMR. 유령단체. 법정단체죠. 비법정단체죠. 법정단체는 따로 있잖아. 공동협의회인가 뭐 있죠? 안 배우세요? 공법에서 아직? 있잖아요. 분여회는 법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아니죠? 아직 안 배웠나 보네. 아파트 단지마다 공동협의체가 있잖아요. 그게 법정단체고, 분여회는 목소리 큰 아줌마 세 분이 모여갖고 으쌰으쌰 갖고 개모임 만든 거야. 그리고 분여회장이다 해갖고 각종 그냥 점심시간에 식당 가봐. 다 분여회 아줌마들이야. 연병을. 아저씨도 나가서 일 다니고 있고. 아줌마는 대낮부터 그냥 술 먹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실제 가끔가다 외곽 나가서 뭐 이렇게 점심 먹으러 나가요. 이렇게 나가서 보면 다 아줌마들이야. 대낮에 이거부터 꺾는다. 아야 마셔야. 저 봤어요 진짜. 그 평촌에 하는데 인도건이 무슨 계곡에 무슨 좋은 식당들 맡아서 거기 갔어요. 모시고 가고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다 아줌마들이야. 뻑적지근하게 먹으면서 거기다 보니까 테이블마다 맥주, 소주, 대낮 점심시간에 이거 있더라고. 205호 마셔! 그러면서 205는 우리 집이구나. 막 지들끼리 오더라고. 남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가니까. 나를 막 째려보더라고. 오직하면 날 쳐다보겠어. 보세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무슨 과세적 성격을 띈다? 이중과세적 성격이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뭐하면? 부과하면.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 이거.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뭐를 반드시 빼내야 된다? 재산세를 빼내야 된다. 그래야만 노란 선이 뭐만 있는가? 종부세가 있는 거죠. 종부세만. 그래서 결론은 6억까지는 재산세를 먹고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국세로 걷어들였고, 국세로 걷어들인 것을 지방세 교부금이라 해서 다시 해당 시군별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낸 데는 돌려받을 때 조금 받고, 적게 낸 데는 걷어간 것보다 내는 받는 금액이 더 많은 거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인 재산세, 지역자본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특히 재산세, 종부세의 차이점입니다. 결론 냅시다. 결론 낼게요.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종합부동산세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종부세를 자꾸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는 분이 계셔요. 기본 개념을 안 깔아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뭐구나라는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재산세, 지역 자원시세,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외우자? 일단 종류를 재지종 이렇게 외워놓고,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2013년까지는 뭐였다가 국세였다가 2014년 여러분 시험 때는 뭘로 바뀌었다? 지방세로 바뀌었다. 뭐로 바뀌냐? 시, 군세로 바뀐다. 재산세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이라든지 요 재산세에 대한 주로 감소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세했던 놈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했던 놈을 지방세로 전환시킨다. 내년. 저 또 열심히 책 바꿔야죠. 싹 고쳐야 돼 또. 그래서 결론,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고? 모든 재산 소유자. 뭐가 있기만 하면? 재산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다 내는 거고, 그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부세는 뭐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야. 재산세가 부과되면 종부세는 절대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종부세는 뭐를 전제로 한다? 재산세를 전제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재산에 가액과 관계없이 재산세를 내는 사람 중에서 고액의 재산 소유자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시군세로 부과하는 지방세를 이제 올해부터 2014년부터 뭐라 그런다? 종합부동산세라 한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이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뭘 빼내라? 재산세 빼내라. 종부세를 때리는 부분이나 뭐를 빼내라고요? 재산세를 빼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무슨 과세가 안 된다? 이중과세가 안 된다. 이게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종류를 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보유세 특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세 특징. 우리 책에는 재산세 거기 성격을 보시면요. 성격. 재산세 성격을 보세요. 제일 먼저 무슨 세라고 써요, 여러분? 보유세. 보유세. 밑줄. 그래서 얘는 부동산 등 재산을 뭐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보유세는 취득세, 등록세와는 달리 보유세이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매년 계속적이고 매년 반복적으로 과세를 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행위세고, 행위세는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행위세의 특징이야.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게 되면 그 행위가 있을 때 몇 번만 내면 되는가? 한 번만. 근데 그걸 언제 내냐? 행위가 있을 때 일시적, 우발적으로 과세가 돼. 근데 보유세는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과세한다. 재산세는 한 번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매년 내, 매년. 이게 다른 거죠.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을 때 몇 번만? 한 번만 과세가 끝이야. 근데 그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때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보유세는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매년. 이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좀 재산 있기만 하면 매년 재산세 내는 거야. 매년 계속적, 반복적.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일시적, 우발적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정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딱 정해진 날짜를 기준해서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유세의 특징입니다.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매년 내는 거야. 재산세는 매년. 짜증나. 그래서 난 재산을 안 갖고 있는가. 한 번 내는 것도 아니고 매년 내라면 짜증나지. 그리고 딱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해진 날짜를 기준해서 과세하죠. 얘는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일시적, 우발적인데 이렇게 대용되는 거죠. 한 번만 낸다? 얘는 매년 계속적, 반복적이다. 언제 내느냐? 그 행위가 있을 때 일시적, 우발적인데 얘는 딱 정해진 날짜를 과세한다. 정기적 과세죠. 그래서 이 보유세에서는 요 정기적인 과세를 위해서
시간을 언제 날짜를 기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규정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과세 기준일. 근데 글자 그대로 얘는 재산세 등 보유세를 뭐 할 때? 과세를 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는 항상 어떤 시간적 기준이 나오냐? 과세 기준이라는 시간적 기준이 있게 됩니다. 모든 보유세는 어느 날짜로 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보유세는 항상 뭐가 나와? 과세 기준일이 나와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하는 거예요. 보유세는 항상 과세 시점은 어느 현재로 과세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로 과세합니다.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는 과세 기준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왜? 그 행위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그 행위가 일어난 이후에는 정해진 날짜를 기준해서 과세한다. 과세. 그래서 모든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어디에서만 나온다고요? 보유세에서만 나오는 시간적 기준이야. 어디서 나와요? 보유세에서만 나온다고. 오로지 보유세에서만 나오는 거고, 오로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재산세를 할 때는 뭘 잘 물어봐? 얘를 잘 물어보죠, 얘를. 제일 과세할 때 기대는 시간적 기준이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지. 그럼 언제냐? 매년 6월 1일이에요.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결론 냅시다.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6월 1일 현재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현재로.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안 외워도 돼요. 1년 내내 이거 하는데 뭐 1년 내내 재산세는 어느 현재로 가세요? 6월 1일. 그래도 안 외워진다? 그러면 제가 또 별도로 비법을 말씀을 드려요. 외워야 되는데 못 외우는 분들이 계셔요. 안 외워진 분도 계셔요. 힌트를 뭐 몇 가지 이제 극약 처방할 수밖에 없어. 내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뭐예요, 여러분? 손톱이에요, 손톱. 여기다 적어가, 이렇게. 6월 1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막, 네일 아트. 저 원래 창시자예요. 손톱마다 다 적어가겠다, 내가. 허이, 참. 그리고 거기다 매니큐어 살짝 덧붙이랬어. 그래서 시험 보다가, 어지러워. 이렇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야? 네일 아트 하냐, 지금. 허이. 이걸 내가 언제부터 얘기했냐? 2000년도부터 얘기했어. 손톱에 적어. 다 비법 있다. 여기다도 적어. 여기다가도. 여기다가 다 적어. 그래갖고 감독관이 있으면 딱 붙여. 앞으로 가면 내려. 올려면 올려. 요것만 좀 연습하면 돼. 올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막 청기 내려. 100개 올려. 청기 내려. 100개. 그래서 또 그게 나온. 저 때문에 나온 거야. 100개 내려. 6월 온다. 탁. 그리고 딱 눈대 뒤에서 감독관이 봤어. 그 뭐야? 왜? 하면서 이거 뭐 한 거야? 지워버리는 거야. 증거를 없애버려야죠. 여기는 항상 적셔놔야 돼. 촉촉하게. 보다 걸렸다? 다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 냅시다.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를 한다고요? 6월 1일. 자, 그럼 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잠깐 사례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매년 1월 1일이야.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래서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죠. 몇 년?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 5월 28일 날에 갑으로부터 을한테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날이 5월 28일 어떤 날인가 봤더니 잔금 지급일이야. 그러면 잔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매도자, 매수자 모두 쌍방 의무를 이행한 거죠. 돈을 다 주고 그 대가를 소유권 넘겨줬죠. 그래서 부동산이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을한테 넘어갔죠. 어느 날 현재로? 5월 28일 날로. 그럼 이때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되는가? 당해년도 1년분은 누가 내야 되는가? 재산세는. 자, 재산세는 어느 날 현재로 가서 한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내는 거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내는 거. 이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 어느 현재로? 6월 1일 현재. 6월 1일 현재 시점에서 그 재산의 소유자가 내는 거. 그러면 5월 28일 날에 잔금이 지급했다는 것은 5월 28일 날에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을한테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 넘어갔다 그 얘기죠. 그럼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구라는 얘기야? 을이죠. 그래서 당연히 너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되는가? 을이 내야 되는 거죠. 그 이 매매는 요 재산세 측면으로만 고려한다면 누가 잘한가? 갑이 잘한 거죠. 어차피 내가 올해 뭐 할 거? 팔아버릴 거 언제 처분함으로써 6월 1일 전에 처분함으로써 당연히 너 재산세 내겠다는 얘기 안 내겠다는 얘기야? 안 내겠다. 그 누가 내는 거야? 여기 매수자? 을이 내는 거죠. 그럼 거꾸로 생각합시다. 자, 나는 올해 부동산을 매도하려 한다. 재산세 피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라. 누구 입장에서야 이거는? 매도자 입장. 근데 상대방이 누가 있어? 매수자 입장에는 어떻게 돼? 매수자 입장은? 그렇죠.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게 좋은 거죠. 6월 1일 날. 요 잔금 지급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당해년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누가 내느냐가 결정된단 말이야. 6월 1일에 보면 둘이 반 내나요? 아니요. 매수자가 내요. 이 6월 1일 현재 잔금 지급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날은 매도자, 매수자가 다 걸쳐 있는 거죠. 그렇잖아. 이럴 때는 우리 세법으로는 누굴 잡는다? 매수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어차피 그때부터는 네가 갖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재산세 등 보유세는 항상 취득세나 등록세에 볼 수 없었던 어느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라는 시간적 기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내는 거다. 재산세는. 모든 보유세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5월 28일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재산세 등 보유세는 누가 내야 되나?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매매는 누가 아쉬움을 클까? 나중에 을이 아쉬움을 크겠지. 아, 내가 날짜를 조금만 뭐 했어도 늦췄어도 내가 안 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요 갑과 을을 동시에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공인중개사지. 이 매매를 중개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어? 갑의 편을 들어서 빨리 6월 1일 전에 처분하게 한다. 아니면 을의 편을 들어서 을한테 자꾸 살짝 눈치 줘갖고 잔금 지급을 뒤로 늦추게 한다. 여러분 누구 편 드실래요? 난 돈 많이 주는 사람 편 들어. 수수료 많이 주는 사람 편 들 거야. 씨. 이런 걸 여러분이 전문가라서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부동산 자문을 구하라 때 여러분 이러한 전문적 지식도에서 그게 어차피 여러분이 매수자 편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 잔금 지급을 조금 늦춰라 그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1월 1일 사는 놈한테 6월까지 기다리세요 하기를 수는 없잖아. 우리 그동안 뭐 먹어? 중개 수수료 들어와도 우리 돈 버는 건데. 요 전후로 움직일 때가 문제지. 전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월 1일 날 잔금 지급하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하는 사람한테 좀 기다려 6월 달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항상 결론 보유세는 어느 현재로 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랍니다. 근데 문제는 재산세는 7월 1일부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두 번에서 요때는 건물분 재산세를 내고요. 요때는 토지분 재산세를 내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외워야 되는 시간적 기준이에요. 시간적 기준. 그러니까 벌써 6월 1일, 7월 말, 9월 말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1년 내내 이걸 한다고 1년 내내. 그런데도 이걸 못 외우시는 분이 계셔요. 못 외운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어디 가서? 고사장 가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아는데 이 고사장 가갖고 힘이 약하신 분은 자꾸 아는 것도 내가 몰라. 자꾸 기억 막 멍 때리는 거야. 멍 때려. 계셔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좀 힘이 약한 거지. 응? 기에 눌리는 거지. 그러니까 쟤는 뭐 매년 이거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저분 충분히 합격하실 실력이 있는데 라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보면 첫째, 자기가 눌리는 거지. 자기가. 차라리 그분들은 모르는 게 오히려 나아. 왜? 외우면 되는 거니. 근데 그분 외우고 잘 알고 있는데도 시험 보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잘 나가다가도 꼭 고사장 가면 멍 때리는 분들 계셔요. 저도 그랬어요. 공부할 때. 그게 붙어야 할 때 그 붙지를 못하면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상실되고 두려움이 커져버려.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커지니까 자꾸 내 실력을 발휘를 못하게 되는 거야. 저는 매년 그런 분들을 봐요. 어제 그제 합격자 모임들이 많았어요. 정말 바빠 그날은. 가학원마다 자기 이쪽으로 와달라고 그러는 거야. 나 정말 아바타 만들고 싶었어. 무지하게 섭섭해. 또 학원에 그쪽 근데 저는 갈 수 있는 학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2탕 3탕 치기도 한다. 3탕 치기도. 학교자 모임 정식 갈 때 가갖고 인사드리고 축하드리고 막 회 끝나고 이제 2차 갈 때 빠져나가고 딴 학원 가갖고 2차 노래방 가 있을 때 거기 가서 아이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3차 갈 때 또 거기 가갖고 또 옮겨갖고 3탕까지는 뛰어. 왜? 계속 문자 오니까 안 오세요 교수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죠. 왜 날 찾아? 자꾸 짜증나게. 기분 나빠 죽겠어. 근데 가서 보면은 보유할 분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저 언니는 붙겠어. 저 언니는 충분히 돼. 저 아저씨는 저 사장님 잘 될까? 근데 안 보여. 그 이제 저는 성함을 모르잖아요. 그 이제 막 외모 이제 주로 앉은 형 자리에 배치. 왜 대부분 앉는 자리 앉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이나 부원장님부터 왜 우리 이쪽에서 몇 번째 줄 그분 안 보시네요. 그러면 그분이 안 됐어. 그래. 그러면 정말 안타까워. 될 사람이 되는 거, 안 될 사람이 안 되는 건 전혀 안타깝지가 않아요. 공부 안 한 사람이 떨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아쉬운 게 없어. 그럼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문제는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됐는데도 안 돼. 그분이 제일 안타까운 거야. 나를 보는 것 같거든. 정말 그 사람은 안타까워요.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이렇게 또 연락이 와. 이렇게 되고, 교수님 없어. 어떻게 됐어요? 하고 이제 자초지종 얘기 되고. 그러면 다 사연이 있다? 다 사연이 있어. 이 공부가
편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개별적으로 학교 가신 분들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다 구구절절 사연 다 있어. 정말이야. 쉽게 공부해서 학교 간 사람도 없어요. 그거 정말 합격 수기, 내가 카페에 올라가는 합격 수기 책으로 내면은 노벨 문학상 가면 구구절절 사연이 있어 없어?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이 참.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요 매매 시점이 언제 돼서 당일에 재산세를 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결정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죠.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게요. 만약에 실제 실무 나가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요 날이 7월 20일 날에 가부, 이렇게 합시다. 을로부터 병한테 다시 또 매매가 이루어졌어. 언제 이전됐다고요, 소유권이? 7월 20일. 그러면 당해년도 이렇게 가야 되겠죠? 요 사이니까. 그럼 이렇게 시험에 나왔네. 5월 28일에 가부터 을한테 넘어갔다. 그리고 7월 20일 날에 을로부터 병한테 매매가 이랬다. 당연히 재산세 누가 내느냐, 보유세 누가 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누구예요 그러면? 가불병 중에서 누가 내야 되는가? 7월 20일이야. 환장하네. 당연히 재산세 누가 내냐? 이렇게. 가불병 중에서 누가 내냐? 1번 갑, 2번 을, 3번 병, 4번 5월 28일까지는 갑, 5월 29일부터 나머지 요때까지는 뭐 을, 요때부터는 병. 아니다. 다 을과 병이 낸다. 기간별로 안분계 낸다. 이렇게 나왔어. 1번 갑, 2번 을, 3번 병, 4번 기간별 안분계산, 5번 모두 정답. 누가 내야 돼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세 누가 낸다고 그랬어요? 재산세 누가 낸다고요?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그랬죠? 이건 정해져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시험에 가불병, 기간별 안분계산, 낼 사람 없음 뭐 이렇게 나왔는데 골라야 돼. 그럼 여러분 뭘 갖고 골라야 돼? 날짜를 잡아야지.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가불병 중에서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구야? 을이죠? 을이니까 을이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시험이란 얘기야. 이걸 몰라서 못 외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례로 나오면은 이걸 못 풀어. 그러니까 공부 조금 해놓고 6월 1일에 소유자 나 다 알아. 근데 시험에서 6월 1일이냐 며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이거를 사례로 가불병 내놓고 누구냐 잡아내봐라. 이게 시험이란 얘기야. 내가 아는 거를 실제 시험 나왔을 때 풀 줄 알아야 돼. 그게 여러분이 1년 내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6월 1일 현재 요걸 몰라서 1년 내내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가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무자라 그러면 실제 가불병 이렇게 사례 제시해 놓고 이 사례로 제시된 가불병 중에서 누가 내야 되느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빨리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군가 가불병에서 을이구나. 따라서 가불병에서 누굴 잡아야 된다? 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걸 잡을 줄 알면 맞추는 거고 우리 이런 거 공부한 적 한 번도 없네. 엠병을. 학교 가신 분들 뭐라 하냐면 어머 교수님이 얘기한 거 다 나왔어요. 찍어준 거 다 나왔어요. 그래. 근데 안 되시면 뭐라고 그래요? 이 새끼야. 네가 찍어준 거 뭐 있어? 한 해도 안 나왔어. 그게 왜 그러냐? 모르죠. 똑같은 강의를 같이 들었는데 같이 공부했는데 학교 가신 분은 교수님이 얘기한 거 그렇게 강조했던 거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안 되신 분은 네가 찍어준 거 한 해도 안 나왔잖아. 그럼 차이점은 이거죠. 요걸 응용할 줄 아는 사람은 맞히는 거고 요거를 응용을 못하면은 그분은
해준 적이 없대 나보고. 언제 네가 이런 문제 풀어줬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붙는 사람과 합격하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고마우신 분이 되는 거고 안 되신 분한테는 돌맞을 분이 되는 거고 돌맞을 놈인 거. 자, 요 내용 이해하십니까? 이게 보기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입니다. 요 개념을 잊지 마십시오. 1년 내내 이거 공부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